보조원이 감히 국가문화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처리하려 했어요? 계약직 주제에 너무 나댄 거 아니에요? 회의실 안 수십 명의 시선이 차갑게 꽂혔습니다. 세진은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즉시 계약 해지 처분을 내립니다. 소장의 차가운 선고에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오는 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2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진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세진의 눈빛에는 포기 대신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진입니다. 올해 34살이고요. 국립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계약직 문화재 보존 보조원이죠. 이름보다는 그냥 계약직이라고 불리는 게 일상이 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수도권 외곽까지 가는 출근길도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되었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가 있거든요. 사실 지난해에도 재작년에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들뜨네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매일 아침 연구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사예요. 정규직 선배님들께 90도로 인사하고 오늘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죠. 오세진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팀장님이신 박현우 선배님이 가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연구소 복도를 걸을 때면 항상 벽에 걸린 액자들을 봅니다. 우리가 복원한 문화재들의 사진이에요. 고려 청자부터 조선시대 백자까지 깨지고 상처난 것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결과물들이죠. 그 중에는 제가 직접 손길을 닿은 것들도 있어요.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균열이나 변화를 찾아내는 감각이에요. 현미경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흔적들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선배님들도 가끔 신기해 하시죠. 세진 씨 손은 정말 예민하네요. 이런 건 어떻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계약직은 계약직입니다. 언제든 계약이 끝날 수 있고 월급도 정규직 선배님들의 절반 정도예요.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죠. 어머니께서 가끔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세진아, 언제 정규직 되는 거냐? 그럴 때마다 고도 어머니, 이번에 심사 있어요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확신은 없어요. 경쟁률이 너무 높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10명도 넘는데 뽑는 자리는 한두 개뿐이니까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가장 일찍 와서 정리정돈을 해두죠. 실험 기구들을 점검하고 어제 작업하던 문화재들의 상태도 확인해 봅니다. 이런 게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보건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접착제와 용제가 섞인 냄새, 그리고 오래된 흙과 금속의 냄새죠. 처음엔 적응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이 냄새가 나면 안정감이 들어요.
작업대 위에 놓인 고려 청자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부터 복원 중인 건데 깨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 퍼즐 맞추기 같아요. 하나씩 조심스럽게 맞춰가면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좋습니다. 손에 돋보기를 들고 청자 표면을 살펴봤어요. 유약 아래 숨어 있는 미세한 기포들, 소성 과정에서 생긴 작은 변색들이 모두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저에게는 모두 중요한 정보예요. 세진 씨, 벌써 왔네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이수미 선배님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으신 정규직 연구원이세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몇 안 되는 분 중 하나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일찍 오시네요. 오늘 심사 날이잖아요. 떨리죠? 선배님의 말에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조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세진 씨는 워낙 꼼꼼하고 실력도 좋으니까 잘 될 거예요. 선배님의 격려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제가 하는 일을 누군가 알아봐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전 내내 평소처럼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청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해 나갔어요. 이 청자는 아마 12세기경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굽의 형태나 유약의 특성을 보면 그 정도 시기로 추정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님들은 모두 구내식당으로 가셨지만 저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이 함께 밥을 먹는 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물론 아무도 명시적으로 막지는 않지만 그냥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뒤편으로 보이는 야산이 파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네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제 상황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새로운 문화재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전시를 앞두고 있는 조선 백자였는데 운송 과정에서 약간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박현우 팀장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거였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내일까지 완료해야 하거든요. 팀장님의 말씀에 백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손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끝으로 표면을 따라 천천히 훑어보니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제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죠. 팀장님, 혹시 X-레이 촬영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왜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요. 손끝에 뭔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져서요. 내부에 균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해보죠. 오늘은 심사도 있고 하니까요. 심사.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3시 반이었어요. 손을 씻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면접복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죠. 면접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어요. 아무리 떨려도 최선을 다해야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문득 아까 그 백자가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제 직감. 혹시 저도 그런 게 아닐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심사는 생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20분 정도였을까요? 질문도 예상했던 것들이었어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철학,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죠.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관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보건실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내내 그 조선 백자가 신경 쓰였거든요. 제 손끝이 느꼈던 그 이상한 감촉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연구소는 아직 조용했어요. 보건실에 들어서자마자 작업대 위의 백자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손을 대는 순간 역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역시 뭔가 있어. 혼자 중얼거리며 X-레이 촬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계를 가동하고 백자를 정확한 위치에 놓았어요. 촬영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직감이 맞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틀렸기를 바라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촬영 결과가 나오는 데는 10분 정도 걸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자의 내부, 정확히는 목 부분에 가느다란 균열선이 보였거든요. 이게 뭐지? 균열은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부의 것이었어요. 아직 표면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완전히 깨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균열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균열의 패턴을 자세히 보니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백자는 해외 전시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였어요. 급히 컴퓨터로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 백자의 최근 점검 기록을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정확히 일주일간의 점검 로그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관리 시스템의 기록은 함부로 지울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화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큰일인데 관련 기록까지 사라져 있다니요. 누군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약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제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거든요. 세진 씨, 벌써 왔네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박현우 팀장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신 것 같았는데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그 백자 X-레이 촬영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내부 균열의 위치와 상태, 그리고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관리 기록에서 지난주 점검 로그가 모두 사라져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팀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진 씨가 어제 혼자 작업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제 오후에 잠깐 백자를 살펴본 건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팀장님께서 간단히 상태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살펴봤는데요. 그때는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럼 그 이후로는 누가 건드렸을까요? 팀장님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의심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X-레이 촬영만 했을 뿐이에요. 다른 건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사라진 시점을 보면 세진 씨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시간과 겹치네요.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기록을 삭제할 권한도 없거니와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의 표정은 점점 더 의심스럽게 변해갔습니다. 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상태만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균열은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균열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어제 처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느꼈던 이상한 감촉이 이것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계속해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문제를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해외 전시를 일주일 앞둔 국보급 문화재의 치명적 손상이 발견됐고 관리 기록은 사라져 있다니요.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났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사고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는 대형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문화재를 단독으로 다룬 사람이 세진 씨라는 게 문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이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저 문제를 발견하고 보고한 것뿐인데요. 팀장님,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발견해서 미리 보고 드린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객관적인 정황을 보면 어떨까요? 세진 씨가 마지막으로 작업했고 그 시점 이후로 기록이 사라져 있고요. 팀장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팀장님은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조용히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윗선에 보고하기 전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진 씨가 책임지고 복원 작업을 해보세요. 다행히 아직 표면까지 균열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어요. 이런 고난도 복원 작업은 보통 정규직 선배님들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팀장님, 이건 너무 중요한 문화재라서 제가 혼자 하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연구소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세진 씨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마지막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은근히 협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정규직 전환도 물 건너간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정말로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길 것 같았거든요. 계약직인 제가 정규직 팀장님께 대항할 방법은 없었어요. 팀장님이 나가신 후 혼자 보건실에 남겨졌습니다. 백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X-레이 화면에 나타난 균열선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복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정밀도와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도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관리 기록을 삭제한 걸까요? 그리고 이 균열은 정말 언제 어떻게 생긴 걸까요? 뭔가 단순하지 않은 일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복원 작업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손끝으로 백자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걸까요?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사흘 동안 밤낮 없이 복원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백자 내부의 균열을 안정화시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미세한 진동에도 균열이 확산될 수 있어서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거든요. 특수 접착제를 바늘보다 가는 도구로 균열 사이에 주입하는 작업을 반복했어요. 현미경 아래에서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진전이 있었어요. 그래도 할 만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을 계속했어요. 다행히 균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당장 깨질 위험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전 갑작스럽게 비상이 걸렸어요. 세진 씨, 즉시 회의실로 오라고 하네요. 이수미 선배님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거든요. 누구한테서 연락 왔어요? 소장님 비서실에서요. 간부 회의 중인데 바로 와달라고 하던데요. 간부 회의라니. 저 같은 계약직이 부를 일은 아닌데 이상했어요. 혹시 복원 작업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걸까요? 급히 손을 씻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일로 부른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니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부소장님, 각 팀장님들이 모두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향했어요. 오세진 씨죠? 앉으세요. 소장님의 말씀에 가장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논의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조선 백자 278호건에 대해 들으셨죠? 부소장님이 직접 질문하셨어요. 역시 그 문제 때문이었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복원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전시 주최 측에서 정밀 검사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균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그때 박현우 팀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사실 이 문제는 관리상 중대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훼손이 발생했는데도 즉시 보고되지 않았고 관련 기록까지 누락되어 있었거든요.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속이 뒤틀렸어요. 분명 제가 바로 보고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더 심각한 건 담당자가 혼자 임의로 처리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소장님의 질문에 팀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세진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문화재를 단독 관리한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문제를 발견해서 즉시 팀장님께 보고드렸어요. 그리고 복원 작업도 팀장님 지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제 해명에 팀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제가 들은 건 문제가 발견된 후에 뒤늦게 보고받은 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제가 균열을 발견하자마자 보고드렸는데 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관리 기록이 삭제된 시점도 문제예요. 오세진 씨가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접속한 시간과 일치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기록을 확인만 했지 삭제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계약직인 제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팀장님, 저는 기록을 삭제할 권한도 없고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라고요? 부소장님이 날카롭게 반응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중요 문화재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했는데 관련 기록은 사라져 있고 담당자는 혼자 처리하려고 했다는 상황을 말이에요. 말문이 막혔어요.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세진 씨,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 보세요. 소장님의 말씀에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미세한 이상 징후를 느꼈던 것부터 X-레이 촬영을 통해 균열을 발견한 과정, 그리고 즉시 팀장님께 보고했던 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이 끝나자 팀장님이 다시 반박하셨어요. 기억에 오차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오세진 씨가 문제를 일으킨 후에 수습하려다 못해서 결국 보고한 거였어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문제를 발견해서 오세진 씨, 부소장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국제적인 전시를 앞두고 국보급 문화재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알려지면 우리 연구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요. 분위기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어요. 마치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직 직원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다는 건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예요. 계약직이 변명하고 있네요. 한 팀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회의실 안이 조용해서 모두에게 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약직이 변명한다. 그 말 속에는 제 신분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어차피 믿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소장님, 정말로 저는 됐어요. 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해요. 조사 기간 동안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현우 팀장님의 제안에 다른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분간 출근 정지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출근 정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건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거든요. 특히 계약직인 제게는 치명적인 처분이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나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들어줄 뜻이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는 다른 직원들이 서성이고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눈길이 모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보건실로 돌아와서 제 자리를 정리했어요. 별거 없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써왔던 것들이었거든요. 서랍 안에 작은 공구들, 메모장, 그리고 제가 복원에 참여했던 문화재들의 사진들까지. 세진 씨, 정말 억울하겠네요. 이수미 선배님이 다가와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아요. 세진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선배님도 정규직이니까 함부로 제 편을 들 수는 없었겠죠. 짐을 다 챙기고 연구소를 나왔어요. 2년 동안 다녔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저처럼 갑작스럽게 모든 걸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세진아, 심사 결과 나왔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규직은커녕 일자리마저 잃을 위기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명한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자서 어떻게 맞설 수 있겠어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채로 막막한 미래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출근 정지 3일째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연구소 비서실에서 긴급 소집 통보를 받은 거예요. 전 직원이 참석하는 비상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저까지 불러내는 걸까? 의아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어차피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연구소 소속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연구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모두 저를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 하나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회의실에는 연구소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할 것 없이 모두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장님이 단상에 올라서며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급히 모신 이유는 중대한 사안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해외 전시를 앞둔 조선 백자에서 치명적인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문제가 은폐되려 했다는 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죠? 담당 보조원이 문제를 발견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소장님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세진 씨, 앞으로 나오세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여러분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이라고 하셨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로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박현우 팀장님이 일어서셨어요. 소장님,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단상으로 올라오셨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조사 결과 심각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오세진 씨는 문제를 발견하고도 3일간 은폐했어요. 그 사이에 관련 기록까지 삭제했고요. 그건 아니에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하셨어요.
더 심각한 건 무자격자가 국보급 문화재를 함부로 다뤘다는 점입니다. 무자격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한순간에 무자격자 취급을 받는다니요. 팀장님, 제가 언제 은폐를? 조용히 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보조원이 감히 국가문화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선배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처리하려 했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누가 말한 건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었거든요. 계약직 주제에 너무 나댄 거 아니에요? 경력도 짧은 애가 무슨 판단력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사고치면 연구소 이미지만 망가져요.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갔어요. 마치 집단 린치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소장님이 제지했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예요. 애초에 계약직한테 중요한 일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런 자리에서 울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까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어요. 이수미 선배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격려해 주셨던 분인데 지금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다. 충분합니다. 소장님이 큰 소리로 회의를 정리하셨어요. 오세진 씨는 즉시 계약 해지 처분을 내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 출입을 금지하고요. 계약 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짐은 오늘 안에 정리해서 나가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2년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들이었겠죠. 보건실로 돌아와서 남은 짐을 챙겼어요. 별거 아닌 것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 첫 번째 복원 작업을 성공했을 때의 기쁨, 선배님들께 인정받았을 때의 뿌듯함까지. 세진 씨, 이수미 선배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하지만 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선배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배님까지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작업대를 둘러봤어요. 며칠 전까지 복원하고 있던 그 백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제 손길이 닿았던 흔적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경비실에서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목에 걸고 다녔던 작은 카드였어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뒤돌아 연구소 건물을 바라봤어요. 처음 취직했을 때의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세진아, 저녁은 먹었니?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자리 잃었어요. 뭐라고? 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까지. 말이 끊어져 나왔어요. 울음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분노와 절망 속에서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제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빛으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새벽 4시 연구소 앞에 서 있었어요.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경비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야간 순찰 시간이었나 봐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보건실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왔던 곳이니까요. 손전등 불빛으로 제 작업대를 비췄어요. 이미 다른 사람의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 자리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문득 구석진 보관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곳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낡은 자물쇠를 살짝 건드리니 쉽게 열렸어요.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들과 낡은 공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남겨둔 것들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손때 묻은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복원 작업일지 마이너스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선생님은 제가 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30년간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적힌 손글씨들이 나타났어요. 문화재별 특성, 복원 방법, 주의사항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조선 백자 278호라는 제목이 보였거든요. 바로 제가 문제를 발견했던 그 백자였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10년 전 이 백자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의 상세한 관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기 상태 양호하나 목 부분 미세 균열 발견, 자연 소성 과정의 결함으로 추정, 지속적 관찰 필요. 그 아래에는 균열의 정확한 위치와 패턴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X-레이로 확인한 균열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균열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었다는 뜻이었죠. 더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박현우 연구원, 기록 수정 요구, 균열 존재 사실 삭제하라는 지시, 거부함, 상급자 압력 지속, 해외 전시 예정이라 문제 없다고 보고하라는 요구, 양심상 거짓 보고 불가, 정확한 기록 유지 결정. 김철수 선생님은 10년 전에도 박현우 팀장님과 같은 문제를 겪으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후임자에게 당부. 이 기록 보관 필요. 언젠가 진실 밝혀질 날 올 것. 눈물이 핑 돌았어요. 김철수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 같은 후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박현우 팀장님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였어요. 불편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철수 선생님이 남겨주신 증거가 있었거든요. 노트의 몇 페이지를 촬영해서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건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의 인연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김철수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확신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김철수 선생님의 노트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노트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까지 노트를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김철수 선생님의 기록은 정말 세세했습니다. 단순히 균열의 존재만 기록한 게 아니라 당시 상황까지 자세히 적어두셨거든요. 2015년 3월 12일 박현우 연구원 재차 압력. 해외 전시 성공을 위해 완벽한 상태로 기록하라는 지시. 2015년 3월 15일 상급자 면담. 내 경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암시적 협박. 2015년 3월 20일 결국 공식 기록에서는 이상 없음으로 작성. 양심상 괴로움.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의문점 균열이 갑작스럽게 확대됨. 자연적 진행과는 다른 패턴. 외부 충격 의심. 김철수 선생님도 뭔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메모가 더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 야간 근무 빈번. CCTV 사각지대 파악한 듯. 보험 관련 문서 검토하는 모습 목격. 왜? 이 모든 기록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박현우 팀장님이 단순히 문제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를 계획했다는 것 말이죠. 아침이 되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문화재 해외 전시와 관련된 보험 제도를 알아보려 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전시 중 문화재가 손상될 경우 보험금이 시가의 150%까지 지급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손상이 기존 결함의 확대로 판정되면 보험금이 대폭 증액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 혼자 중얼거리며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갔어요. 박현우 팀장님은 김철수 선생님이 발견한 미세균열을 이용해서 고의로 손상을 확대시킨 후 해외 전시에서 사고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보다 빨리 문제를 발견해버린 거죠. 그래서 급하게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 한 거였고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추측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다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경비실에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있는데요. 경비원이 의아해했지만 개인 물품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확인 전화를 한 후에 임시 출입증을 내주셨습니다. 보건실로 가는 대신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연구소 내 모든 시설에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관리 담당 직원이 물어봤어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지난주 보건실 CCTV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작업하던 시간대만요. 왜요? 무슨 문제 있나요?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CCTV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영상을 차례로 확인해 나갔습니다. 화요일 오후 6시 제가 퇴근한 후의 영상이었어요. 보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0시경 누군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현우 팀장님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팀장님이 야간에 혼자 보건실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팀장님이 제가 작업하던 백자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작업대 근처는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정확히 뭘 하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약 30분 후 팀장님이 보건실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관리 담당자가 영상을 확대해 주셨어요. 백현우 팀장님의 손에 뭔가 작은 도구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저거 뭘까요? 글쎄요. 잘 안 보이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하게 보였어요. 정밀 진동기였습니다. 문화재의 미세한 부분을 정밀하게 가공할 때 쓰는 도구였거든요. 다음 날 영상도 확인했어요. 역시 백현우 팀장님이 야간에 혼자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무르셨어요. 목요일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관리 기록을 삭제하시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날짜 시스템 로그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권한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팀장급 이상만 가능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CCTV만으로도 팀장님이 야간에 혼자 보건실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영상을 USB에 복사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개인적인 용도예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결국 복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어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갑자기 이수미 선배님이 떠올랐어요. 선배님은 시스템 관리 권한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선배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세진 씨? 어떻게? 선배님,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어요. 긴 침묵 후에 선배님이 대답하셨어요. 연구소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1시간 후 카페에서 선배님을 만났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셨습니다. 정말 힘들겠어요. 선배님의 첫마디였어요. 위로의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이것 좀 봐주세요. 김철수 선생님의 노트와 CCTV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선배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해버린 거죠. 선배님이 노트를 자세히 읽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김철수 선생님이 이런 기록을 남겨두셨군요. 이제 시스템 로그만 확인하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기록을 삭제한 시간과 CCTV 영상이 일치하거든요. 하지만 이걸로 뭘 하려고요? 진실을 밝혀야죠. 제가 억울하게 몰린 채로 끝날 수는 없어요. 선배님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의 입장도 걱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험해요. 팀장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결국 선배님이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주기로 하셨어요. 연구소로 돌아가서 로그인 기록을 뽑아주셨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 11시 23분 박현우 팀장님의 계정으로 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시 47분에 278호 백자의 점검 기록이 삭제된 로그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CCTV 영상, 시스템 로그, 그리고 김철수 선생님의 기록까지. 박현우 팀장님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릴 거예요? 선배님의 질문에 잠시 고민했어요. 연구소 내부로는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팀장님의 영향력이 너무 컸으니까요. 외부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문화재청이나 언론에요. 조심해야 해요. 잘못하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화재청 신고센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김철수 선생님의 노트 사진, CCTV 영상, 시스템 로그 기록까지 모두 첨부해서 정식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화재청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진짜 조사 말이에요. 오후에 연구소에 문화재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박현우 팀장님은 물론이고 소장님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증거가 매우 명확하네요. 조사관이 말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보고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은폐 시도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거든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침내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모든 직원이 모인 가운데 조사관이 발표했습니다. 박현우 팀장의 문화재 고해 훼손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세진 씨는 완전히 무혐의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더 큰 피해를 막은 공로자로 인정합니다. 그 순간 박현우 팀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조사 결과 발표 후 연구소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팀장님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었어요.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연구소를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당당했던 어깨가 많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소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세진 씨, 연구소로 돌아와 주세요. 정식 사과와 함께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답변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문화재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에 큰 공로를 세우셨네요. 피해 문화재 복원도 세진 씨가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로 억울함을 벗어났다는 건 말이에요. 이틀 후 연구소로 다시 출근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기분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거든요. 세진 씨, 이수미 선배님이 달려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부터 세진 씨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선배님. 보건실에 들어서니 제 작업대가 원래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정돈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78호 백자의 복원이었어요. 박현우 전 팀장님이 고의로 손상시킨 부분을 원상 회복해야 했거든요. 백자를 다시 X-레이로 촬영해 봤어요. 균열이 예상보다 더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정밀 진동기로 의도적으로 벌려놓은 흔적이 선명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복원 계획을 세웠어요. 다행히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아서 복원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선생님이 남겨주신 세세한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래 균열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알 수 있었거든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 동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세진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처음부터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사과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누구나 자신의 입장이 우선이니까요. 복원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고의로 손상된 부분과 자연스럽게 발생한 균열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했거든요. 미세한 특수 접착제를 사용해서 하나씩 메워나갔어요. 김철수 선생님의 기록대로 원래 균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인위적으로 확대된 부분만 복원했습니다.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한 결과 백자는 원래 모습을 되찾았어요. 겉으로는 전혀 손상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문화재청 담당관이 완성된 백자를 보며 감탄했어요. 10년 전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김철수 선생님도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한 주가 지나고 연구소에서 공식적인 사과 행사가 열렸어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장님이 직접 사과하셨습니다. 오세진 씨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판단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의 박수였지만 지금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세진 씨의 정규직 전환을 즉시 승인합니다. 회의실이 또 한 번 술렁거렸어요.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혼자 보건실에 남아 있었어요. 김철수 선생님의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이 남겨주신 기록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 문득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놓쳤던 내용이 보였어요. 후임자에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포기하지 마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김철수 선생님은 정말로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며칠 후 박현우 전 팀장님 관련 소식이 들려왔어요. 문화재 손상 혐의와 보험 사기 미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이수미 선배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진 씨만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팀장님도 나름대로는 연구소를 위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지만 말이에요. 새로운 팀장님이 부임하셨어요. 외부에서 온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박현우 전 팀장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태도였거든요. 정규직 전환 절차가 마무리되자 급여도 대폭 인상되었어요.
이제야 결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정말이니? 정규직이 됐다고? 네, 어머니. 이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고생했구나, 세진아.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가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배정받았어요. 고려시대 청자복원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게 된 거였어요. 계약직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세진 씨가 적임자예요. 새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건으로 검증된 실력과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프로젝트 팀 회의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약직일 때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김철수 선생님의 노트는 연구소 자료실에 정식으로 보관하기로 했어요. 후배들이 언젠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새 팀장님도 동의해 주셨어요. 선배의 지혜를 후배가 물려받는 게 문화재 보존의 진정한 의미죠. 주말에 김철수 선생님 묘소를 찾아뵈었어요.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묘비 앞에서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선생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위기를 통해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부당함에 맞설 용기,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찾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당당하게 출근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곳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보건실에서 새로운 청자 조각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제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게 될지 기대되었거든요. 김철수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후배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구소의 아침 풍경은 여전했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오세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만난 후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수고하세요. 미소로 인사를 받으며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제자리에는 오세진 문화재보존연구사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 명패를 볼 때마다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인 고려청자 100점 일괄 복원 작업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세진 선생님, 프로젝트 팀 미팅 준비되었습니다. 팀 보조원인 강민수 씨가 알려주었어요. 저보다 5살 어린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와 비슷한 처지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팀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정규직 선배님들, 계약직 동료들까지 모두 제게 존중의 인사를 보내는 모습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설명을 시작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회의를 이끌어가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2세기 고려청자 복원이 핵심입니다. 각자 담당 구역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어요. 팀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제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편하게 말해보세요.
저도 언젠가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6개월 전 제가 했던 고민과 똑같았거든요. 물론이죠. 실력과 성실함이 있으면 충분해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민수 씨의 불안한 표정에서 예전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의 간절함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 중요한 건 남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증명이잖아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에 복원 작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가져온 청자는 상당히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조각이 20개가 넘게 나뉘어 있었어요. 이거 복원이 가능할까요?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해봐야죠.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원래 형태를 유추해 나갔어요. 김철수 선생님께 배운 관찰법을 활용했습니다. 유약의 색깔 변화, 소성 과정에서 생긴 기포 패턴, 그리고 흙의 질감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분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경험이에요. 그리고 집중력이죠. 손끝으로 청자 조각을 만지며 설명했어요. 손이 아니라 사람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민수 씨가 메모하듯 제 말을 새겨들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에요. 그게 있으면 손기술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작업을 하면서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불안하게 출근하던 계약직 시절, 억울하게 몰린 채 연구소를 떠나던 그날, 그리고 홀로 진실을 찾아 나섰던 밤들까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요. 저녁 무렵 오늘 작업한 청자 조각들을 정리했어요. 아직 완성까지는 멀었지만 조금씩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민수 씨.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요. 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해봐요. 포기하지 말고요. 네, 선생님. 퇴근길에 김철수 선생님의 묘소에 들렀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찾아뵙고 있거든요. 선생님, 오늘부터 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양이 묘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세진아, 일은 잘 돼가니? 네. 오늘부터 제가 책임지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래, 정말 기특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끼쳐드렸는지 생각하니 죄송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어요. 창밖으로 연구소 쪽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그곳에서 소중한 문화재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닌 오세진 선생님으로 불리는 삶. 이름으로 존중받는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는 소중한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당당하게 출근해서 후배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문화재들에게는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